9살 임소라. 도시를 만드는 게임을 하고는 했다. 나무를 심고 호수를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도로를 확장했다. 나의 시민들은 성실했다. 지루해지면 아이 하나를 집어 호수에 빠뜨렸다. 살려주세요 외치는 아이가 얼마나 버티는지 구경했다. 살아나온 아이를 간혹은 살려두었고 다시 집어 간혹은 물에 빠뜨렸다. 아이를 아무리 죽여도 도시는 조용했다. 나는 빌딩에 불을 놓았다. 허리케인을 만들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UFO를 소환해서 정갈한 도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선량한 시민들은 머리에 불이 붙은 채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내 도시 바깥으로 도망을 쳤다. 나는 도시를 벽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태우지는 않았다. 나의 시민들이 다시 도시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만 나는 도시를 망가뜨렸다. 더 놀고 싶었기 때문에, 더 오래 게임을 하고 싶었으니까 나는 나의 시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다. 아무래도 미안하지가 않다. 약간의 사고와 불행은 나의 시민들을 더 성실하게 했다. 제10장 자기성, 연출성, 난해성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숨김에 집착하지 마라. 어제 지난 영상에서 했죠. 숨김에 집착하지 마라.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체성 속에 뭐하고 뭐를 담아요? 암시성과 그리고 사실성,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 영상에서는 환상적 리얼리즘을 이용하라. 이 환상적 리얼리즘이 뭔가 좀 확인해 봐요. 몽상가에게도 리얼리티가 필요하다. 직방으로 정서를 이미지와 함께 던져라. 네, 두 번째 시간 환상적인 리얼리즘을 이용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봐요. 환상적인 리얼리즘,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인데 환상이 스며있는 리얼리즘이라고 해야겠죠. 두 단어가 서로 안 어울리죠. 리얼리즘은 실제인데 거기에 환상이 있대요. 네. 주의할 점 두 가지 좀 봐요. 주의할 점은 어떤 면에서 지금 소개되는 시가 환상적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는가, 이걸 꼭 살펴봐요. 네, 어떤 면에서 다음에 소개되는 시가 환상적 리얼리즘인가. 이 환상적 리얼리즘, 네, 이걸 잘 활용하면 일단 뭐 그냥 심사위원들한테는 관심이 확 가겠죠. 이런 말들을 잘 활용하면 이 시에서 사실성이 어떻게 확보되는가, 이거 꼭 좀 살펴봐요. 이 시에서 사실성이 어떻게 확보되는가, 또는 어떤 면에서 이 시가 환상적 리얼리즘인가, 네, 꼭 살펴봐요. 네, 그럼 본 작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살 임소라. 이 티를 보는데 저는 갑자기 무슨 뭐 중국 영화 동방불패가 생각나더라고요. 동방불패. 동방불패. 옛날에 독재시대에 나온 영화인데 막 동방불패 있죠. 임청아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물방울을 그냥 탁 잡아서 총
총알로 만들어서 던지면 사람 다 죽고 그냥 뭐 몸에다 기 한번 확 집어넣으면은 그냥 사람이 산산조각으로 분해돼 버리고 뭐 풀 위로 막 날아다니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동방불패의 환상성, 그 동방불패에서의 그건 이제 그냥 환상이죠. 그런 환상주의죠. 동방불패는 상상이고 현실은, 근데 그 속에도 현실은 들어있죠. 어떻게요? 시대의 어떤 그 독재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무한한 초능력을 바라는 심리가 담겨져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거나 그랬죠. 네. 그래서 9살 읽기 전에 좀 9살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9살 하면 이게 딱 9살일까? 10살도 아니고 그러죠. 9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왜 9살일까? 그죠? 하필이면 9살일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9살 꼭 기억해 두세요. 왜 9살인가? 도시를 만드는 게임을 하곤 했다. 아마도 인터넷 게임인가 봐요. 나무를 심고 호수를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도시를 확장했다. 나의 시민들은 성실했다. 이 시는 굉장히 잘 써진 시입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무 잘 써지면은 뭔가 조금 이 잘 써졌다는 의미는 짜임새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너무나 탁탁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훈련이 좀 많이 돼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네, 주로 문창과 출신의 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9살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9살로 잡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도시를 만드는 게임을 하고는 했다. 나무를 심고 도로를 확장하고 막 네요. 근데 나의 시민들은 성실했다. 이 한마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감동했어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나의 시민들은 성실했다. 이거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비꼬는 듯한 성실함입니다. 진짜 성실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예요? 9살 아이가 어떤 창조를 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도시를 어떤 뭐랄까 도시를 화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또 사람은 뭐죠? 나의 시민이라고 했죠. 이 화자는 9살 화자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거죠. 여기 이 도시를 다 만들었으니까 창조주고 창조주로서 자기 시민들이 성실한 시민들을 살게 한 거죠.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또 사람도 9살 화자 자신이 원하는 유형들로 채워요. 그 도시에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렇죠. 신은 어느 정도 독단적이고 독재자죠. 어느 종교든지 굉장히 좀 잔인하죠. 신들이 어느 종교든지 많이 잔인해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라서 많이 잔인한데 처음에는 신들이 다 선량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독재를 행사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나의 시민들은 성실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잘 길들여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들었다.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루해지면 아이 하나를 집어 호수에 빠뜨렸다. 여기도 보면은 호수에 빠뜨렸다가 좀 여기에 있을 법한 건데 그죠? 근데 밑에다 내려놨어요. 이거를 행걸치기라고 하죠.
행을 양쪽에 걸쳐놨어요. 이렇게 여기다 쓸 거를 여기다 살짝 쓰면서 이렇게 행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너뜨리는 것은 왠지 어떤 그 운율이라고 그러죠. 그런 운율들을 조금 새롭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좀 신선하죠. 아이 하나, 그러니까 지루해지면 아이 하나를 집어서 호수에 빠뜨렸다. 살려주세요. 이 부분도 좀 잘 봐보세요. 저기서 인용보어를 쓴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컴마로 처리하고 있죠.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이런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해놓고 컴마를 찍어 놓고 하고라는 말을 탁 생략을 하죠. 살려주세요 라고도 되죠. 직접 어미로 아니 조사로서 라고가 조사인가요? 아무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말을 싹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컴마를 치면.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죠. 아이가 얼마나 버티는지 구경했다. 네. 9살 아이의 잔인함이 보여요. 9살 아이가, 그죠? 9살 아이가 왜 9살일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살아나온 아이는 간혹 살려두었고 다시 집어 간혹은 물에 빠뜨렸다. 아이를 아무리 죽여도 도시는 조용했다. 나는 빌딩의 불을 여기도 이제 이번엔 또 연걸치기를 해놨어요. 놓았다가 여기 있어야 되죠. 놓았다가 그런데 이렇게 연을 이렇게 걸쳐놨어요. 빌딩의 불을. 그리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행을 이거 맞추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간혹 은이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게 해놨죠. 은자가 한다는데 빌딩인데 또 빌이 여기에 있고 딩은 이쪽에 이렇게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참 맞추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빌딩의 불을 또 연걸치기로 이렇게 놓고 놓았다 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좀 파괴신이죠. 9살짜리 아이가 무자비한 파괴신이요. 다 파괴해버리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막 풍정을 함부로 휘두르고 자기 맘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독재자인 거죠. 신이 창조신, 파괴신인데 그 파괴신이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 독재자일 수도 있고 또는 아동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른들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게임 속의 사람들, 즉 나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숨, 또 생사, 목숨을 갖다 이렇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진 파괴적 신이죠. 네,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허리케인을 만들고, 왜 여기 허리케인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는 허리케인이 없죠. 저기 미국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부인가? 그렇죠. 그쪽에서 생기는 게 허리케인이죠. 한국은 태풍이 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게임이니까, 허리케인이니까 아마 미국 지역에다가 저기를 만드나 봐요. 그 도시 만드는 게임을 하나 봐요. 미국 도시를. 허리케인을 만들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UFO를 소환해서 정갈한 도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은, 이 선량한 시민들, 굉장히 이렇게 잔인한 시민들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선량하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잔인해요. 네. 그래서 머리에 불이 붙은 채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내 도시 바깥으로 도망쳤다. 나는 도시를 벽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모든 것을, 또 여기서도 여기 불은 여기다 불인데 한다는데 은을 여기다 또 걸치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비명을 여긴 을인데 또 여기다가 지르며, 이
지르며 뛰어다니다도 여기에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행걸치기를 해놓는 반면에 또 내 도시 바깥으로 도망쳤다. 나는 도시를 벽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번엔 또 연걸치기를 해놨어요. 태우지 않았다.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행걸치기, 연걸치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이번에는 또 뭐랄까 그 게임의 어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지전능한 어떤 신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아동 입장에서 보면 폭력을 당하는 아동에게 무관심했던 그런 자신의 불행이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런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나 또 선량한 그런 어른들이 막상 자신의 불행이 되고 나면 그 불행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제서야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도시 바깥으로 이 나라는 사람은 가해자로서 있는 거죠. 이제 어른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도시 바깥으로 도망을 쳤다. 나는 도시를 벽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태우지는 않았다. 지금 9살 아이는 어른들에게 재미삼아서 파괴하고 있죠. 네. 이 선량한 시민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봐요. 아직 제가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안 하는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떤 9살 아동으로서 타자는 어떤 그 화자는 아니에요. 9살 아동으로서의 화자. 그 화자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어떤 무관심한 어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이 아이는 지금 막 다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살 아동은 어떤 그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힘없는 사회적 약자. 아주 뭐 그런 약자로서를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태우지는 않았대요. 네, 어떤 여지를 남겨둔 거죠. 나의 시민들이 다시 도시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만 나는 도시를 망가뜨렸다. 더 놀고 싶었기에 더 오래 게임을 하고 싶었으니까 나는 나의 시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았다. 라고 했네요. 네, 미안하지 않았대요. 아무래도 미안하지, 네, 좀 더 올릴까요? 아무래도 미안하지 않았다. 네, 약간의 어떤 그 사고와 이 시고가 아니고 사고입니다. 약간의 사고와 불행은 나의 시민들을 더욱 성실하게 했다. 네, 여기도 비꼬는 거죠. 이렇게 성실하게 했다. 진짜 성실한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그 선량한 소시민들, 소시민과 그리고 9살 아이가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좀 뭐라 그랬죠 아까? 선량한 시민들 또는 뭐 그러니까 선량한 소시민들과 소시민이라고 해요. 소시민은 어떤 시민을 소시민이라고 그래요? 좀 노동자층과 또 경영자층 그 사이에 있는 시민들을 소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뿌띠 버저라고 하죠. 적어드릴까요? 뿌띠 버저와 PE 버저라 이렇게 쓰던가? 맞나봐요. 뿌띠 버주아. 그러니까 뭐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사무직 어떤 그 근로자나 또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조 노동자가 있다면 그리고 또 경영진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계급들 뭐 작은 상점의 주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무직
뭐 근로자라든가 또는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뿌띠 부어 주어라고 해요. 네, 그런 소시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시민들은 뭐 별 능력이 없는 그냥 시민들을 말해요. 작은 시민들을. 그런 어떤 선량한 소시민하고 9살 아이가 무서운 이유가 뭔가? 9살이래요, 9살. 9살 아이가 지금 도시를 재미 삼아서 막 부수고 있어요. 예, 9살 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은 파괴를 재미 삼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한테 돌로 개구리를 때려 죽인다든가 뭐 잠자리를 딱 잡아서 찢어 죽인다든가 굉장히 함부로 다루죠. 네, 그런데 아이가 무슨 뭐 거기 아기가 있겠어요. 무슨 뭐 증오가 있겠어요. 혐오가 있겠어요. 아주 천진난만하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천진난만하고 또 죄책감도 없고 뭐 그 상태로 그런 잔인한 짓을 합니다. 소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소시민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자기 일이 아니면은. 그래서 그걸 또 관심도 없으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선량한 소시민들이. 그래서 선량한 소시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선량한 소시민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무관심은 잔인하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일반 소시민들은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자기가 피해 입을까 봐 오히려 이태원의 그 피해자들을 공격한다든가 세월호 피해자 때도 마찬가지죠. 네, 뭐 그냥 교통사고 난 건데 그렇게 난리친다고 막 오히려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피해자를 공격하는 선량한 소시민들의 잔인함. 네, 그게 어떤 게 잔인하면 바로 침묵이죠. 침묵. 그 침묵의 소리라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도 있죠. 소시민들의 침묵은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네, 아주 잔인해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잔인하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시민들은 그러니까 약간의 사고와 불행, 조금 괴로워야 나의 시민들은 잘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나 독재 시대는 약자들을 괴롭히죠. 고통받게 하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고통을 주죠. 그러면은 일단 잘 길들여집니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엎어버리겠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면은 소시민들은 잘 따르고 복종을 잘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사고와 불행은 바로 시민들을 그렇게 잘 복종하게 만든다. 즉 내 말 잘 듣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성실하게 한다라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시가 잘 써졌죠. 여기서 보면 아까 뭐 선량한 시민들 이런 표현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9살이 왜 9살이 잔인한가? 9살의 선량한 소시민들의 잔인함은 그 9살의 잔인함과 같다는 거죠. 아주 천진난만하고 아무 죄도 없는 그죠? 순수한 그 9살이 저지르는 그 잔인함은 뭐 아주 마치 재미로 가해를 하듯이 그런 것과 그리고 소시민들의 침묵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잔인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침묵의 소리도 미국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가서 막 죽어가는데 미국인들은 일반 소시민 미국인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소리가 얼마나 잔인한 한가를 노래하는 반전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임소라 시인이고요. 9살 전문 시로 여는 세상에서 나왔네요.
네, 넘어갑니다. 환상성 안에는, 여기는 하린 시인이 소개한 거고요. 환상성 안에는 사실성과 시적 논리를 확보해야 된다. 환상으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에 사실성이 없고 시적 논리가 없으면 뭐 그냥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린 시인이 소개하는 것은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이 그렇다라고 해요. 네. 그게 바로 환상적인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사실성이 있고 그 시적 논리가 확보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다음 시를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죠? 아까 그 시가 9살이라는 시가 어떤 면에서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인데 그 리얼리즘이 환상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거죠. 우선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리얼리즘,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은 게임인데 그 게임 안에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네, 그 게임 자체가 실제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하고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시에서 사실성이 어떻게 확보되었는가? 이건 제가 다 만든 건데 잘 보세요. 우리 그 뿌띠보좌들, 그러니까 그 소시민들은 실제의 삶이 위 시의 내용과 같다. 그렇죠. 소시민들의 삶이 이 시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게 사실성인 거죠.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시민들은. 네, 자기가 그 고통을 겪어야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타인의 불행과 비극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습관도 있죠. 그곳에 가서 오히려 막 공격하는 모습들 뉴스에서 많이 봤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9살 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그런 짓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현재 삶에 피해가 올까 봐서 그 피해자들에게 잔인한 언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사실성이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사실성이죠. 사실성. 그 시 안에 이 사실성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문학의 사조 좀 봐요. 문학에서 사조는 맨 처음에 로망스 이야기가 나오죠. 로망스가 뭘까요? 좀 시간이 좀 설명을 할게요. 소설은 시를 읽으려면 스토리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스토리가 많으려면 소설을 많이 읽어야 돼요. 로망스는 호돈도 로망스를 좀 썼죠. 네, 호돈 있죠. 호돈, 그 미국 소설가는 유명한 사람은 호돈인 것 같아요. 로망스는 흔히 옛날로 치면 이거 원래 로마잖아요. 로마인데 아주 총구석 같은 먼 곳의 이야기, 이걸 로망스라고 해요. 주로 기사도들이 옛날에 성에 있는 공주들이 어디 못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 죽으니까 다 성 안에 갇혀서 사는데 기사나 어떤 이야기꾼들이 바깥 세상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야기의 틀이 잡혀 있습니다. 아주 성 하나가 있고 거기에 괴기한 이야기가 있고 또 뭐 죽음이 있고 막 그래요. 좀 아주 그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게 로망스인데 꼭 거기에 그 성과 좀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죠. 뭐 귀신 나오듯이 뭐 꼭 죽음이 있고 복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주의, 그 다음에는 사실주의 소설이 나오죠. 사실주의 특징은 좀 약간 좀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소설들이죠. 그 다음에는 자연주의. 미국의 자연주의는 아마 그 1910년에서 20년까지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이 나오죠. 네,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아마 1920년에서 한 50년? 30년? 이 정도. 얼마 안 가요. 모더니즘이. 1920년에서 한 1940년, 50년까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할 이야기인데, 네.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만 살짝만 다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대체로 그 나보코프부터 보는 분들도 많아요. 나보코프가 1945년 정도에 그런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롤리타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시작된 걸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작을 1960년대로 보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는 자기 정말 실존주의, 그러니까 부조리를 바탕으로 해서 추구했던 그 실존주의 소설들이 있죠. 실존주의는 부조리 소설, 또 극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가 있고, 극작에서는 또 소설에서는 그 이름이 뭐죠? 해조그 쓴 사람? 허조그, 헤르조그라고 번역했나요? 허조그. 또 시스터 데이스고 또 핸더슨 비에왕, 그 쓴 사람 작가 이름만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그 작가 이름, 그분이 이제 어떤 실존주의, 그러니까 부조리 소설의 대가죠. 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는데 V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V라는 소설 아주 두꺼운데 원문으로 읽으면 정말 까마득합니다. 글씨는 깨알같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중에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환상적 리얼리즘은 뭐라 그럴까요?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인데 거기에 환상성이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게 이제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인물이나 여기 읽어볼까요? 인물이나 사건의 사실주의적 묘사를 꿈이나 신화나 동화를 끌어낸 환상적 문학의 요소에 결합하는 문학의 작품 경향이다. 이건 사전적 의미고요. 제가 사전 찾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뭐 대충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얼리즘 속에 환상적, 이 가로안은 제가 쓴 거고요. 리얼리즘 속에 환상 문학입니다. 악이 아니고 환상 문학의 환상 문학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 네, 그게 바로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위의 시에서 그 환상적 행위를 하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은 현실 속이겠죠. 게임은 현실 속에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 전개되는 내용은 환상적인 행위죠. 그래서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환상 문학은 환상을 만들거나 또는 뭐 가공하고 왜곡하고 하죠. 그런데 환상적 리얼리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을 그대로 대해요. 조금 더 나가보면 환상 문학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상상 세계를 창조해요. 그러나 환상적 리얼리즘이잖아요. 환상적인 느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나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하는데 환상적 리얼리즘은 인물의 심리 분석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초현실주의나 신비주의는 꿈을 주요 모티브로 해서 현실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지만 환상적 리얼리즘은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환상적 리얼리즘이 뭔가? 환상적 리얼리즘 또는 뭐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마술적 magic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magic realism, magic realism. 혹시 이 용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도 하고 여기 있네. 그 매직 리얼리즘인데 한마디로 현실에 대한 태도라고 그래요. 현실에 대한 태도. 네, 현실에 대한 태도인데
그냥 현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현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 그러니까 또는 물질들을 말하죠. 사물들. 그 사이에서 뭔가 신비, 즉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우리가 모를 법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해요. 또 작가는 주변 현실을 모사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근데 뭐 신비주의 소설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하죠. 모사한다는 것, 즉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뭐 훼손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물 뒤에 숨겨져 있는 신비를 포착해낸다. 그러니까 환상적 리얼리즘 속에서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신비, 그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환상적 리얼리즘 작가는 현실 속에 숨어있는 신비, 그죠? 그 신비를 포착하려 한다. 그게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한국 소설 중에 환상적 리얼리즘 작품이라고 하린신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 제가 이 책 읽었을 때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 아마 첫선에 꼽히는 소설이 아닐까. 제가 한국 소설 중에 첫선에 꼽는 소설 2개가 있다면 광장, 그죠? 최인훈 소설가의 광장하고 이 난소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그게 뭐 환상적 리얼리즘이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거기 메비우스 띠라고 첫 부분이 탁 나오고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좀 붕 뜬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리얼리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좀 이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출처는 네이버 이후에 출처 이후에 참고는 했는데 그 내용은 많이 안 썼어요. 네, 조금 참고는 했는데 환상적 리얼리즘 문학비평용어사전에 한국문학평론가협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